정권에서 다른 나라들은 싹 다 무너졌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잘라 말하자 수백 명이 모인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력 90% 차단, 기술 봉쇄 30년, 시장 폐쇄 3개월. 베네수엘라도, 아르헨티나도, 이란도 이 수치를 넘지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은하라는 목록에 없습니다.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언했습니다. 6번의 압박 이후에 나온 결과는 붕괴가 아닌 진화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생존이 운이나 기적이 아니라 구조와 선택이 만든 공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되묻습니다. 도대체 그 공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 42.195km. 모두가 아는 마라톤 거리. 익숙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그보다 짧습니다. 약 40km. 적국 국경에서 마라톤 코스만큼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재앙에 가까운 배치죠.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에서 일산까지 30km에 걸쳐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다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으며 평균 높이가 20층이라고 답하셨어요. 주거 단지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다르게 부른다고 하네요. 아파트 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이것은 콘크리트로 재현한 거대한 방어선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 윈터스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학에 다니고 있으며 이번 학기 선택 과목으로 베른하르트 모튼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신청했어요. 강의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글로벌 사회 구조 속에서 통념을 초과하는 국가 시스템 분석이라는 거였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학점 채우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자리가 거의 찼더군요. 뒷줄 구석자리에 겨우 앉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스크린에 도시 하나가 떴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화려한 야경이었는데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며 강 하나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베른하르트 모튼, 국제정치 경제 이론과 국가위기 분석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분이며 미국 국무부 정책 자문을 역임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레이저 포인터를 켰어요. 질문 하나 하겠다면서 이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2019년 미국 국방부는 서울 침공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면서 최신 군사기술과 병력 배치를 모두 고려한 정밀 분석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결과는 단 한 단어였습니다. 스크린에 영어 단어 하나가 떴어요. 임파서블,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천조국 미국이 자국 동맹국의 수도를 점령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이유가 3가지 있다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그라드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그라드라는 용어가 생소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아느냐면서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독일군과 소련군이 도시 하나를 놓고 석 달 넘게 싸운 전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스탈린그라드 건물들은 대부분 벽돌이나 목조였지만 독일군 기갑사단이 완전히 발이 묶이면서 시가전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파주와 일산은 다르다면서 수십 층 높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30km에 걸쳐 늘어서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평균 높이가 20층이며 간격은 50m 정도라고 합니다. 전차가 기동하려면 넓은 시야와 평탄한 지형이 필수인데
이 아파트 숲은 그 모든 걸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정말로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레이저로 가리키셨어요. 이 아파트들이 도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서로의 사각을 커버하도록 교차 배치되어 있다면서 전차가 진입하는 순간 전후좌우 그리고 위쪽에서 공격받는 구조라고 설명하셨어요.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골조는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한 빈 아파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벙커이자 함정이 되며 공격 측은 방어 측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병력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파트가 무기라니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갔어요.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였는데요. 지하철 총 연장이 1300km라면서 이게 얼마나 긴지 비교해 주셨어요. 프랑스 전체 고속철 도망이 약 2000km이며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의 전체 철도망과 비슷한 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깊이를 보여주셨어요. 김포공항역은 지하 83m이며 여의나루역은 지하 47m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20층에서 30층 높이를 땅속으로 판 거라고 하면서 이 정도 깊이면 재래식 폭격은 물론이고 전술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해도 생존 가능하다면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핵방공호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 비교해 주셨어요. 파리 메트로 평균 깊이는 15m 정도이며 런던 언더그라운드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은 평균 깊이가 40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지하 터널은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안전한 보급로가 되며 지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지하에서는 도시가 작동한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도시를 점령해도 지하에서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도시를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교수님이 한강 사진을 띄우셨어요. 서울 시민들에게는 산책하고 치킨 먹는 휴식처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면서 세계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강들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파리 생강은 폭이 100에서 200m 정도이며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런던 템즈강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150m쯤 되니까 보트 하나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런데 서울 한강은 평균 폭이 1km라고 설명하셨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강이라기보다는 해협에 가깝다면서 교량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폭 1km 강을 건너는 건 일반적인 도하 작전이 아니라 사실상 상륙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축조된 높은 제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이며 강변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강을 건너려는 적을 향해 화망을 퍼붓는 해안 포진지와 같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을 들고 숫자 3개를 적으셨습니다. 30km 아파트 장벽, 83m 지하도시, 1km 천연해자,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있는 도시를 점령한다는 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자살 행위에 가깝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으셨어요. 화려한 대도시를 왜 요새로 설계했으며 지하철을 왜 방공호 깊이로 팠고 강을 왜 해협처럼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1948년 5월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답은 이 밤에 있다면서 1948년 5월 14일 밤 11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한반도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어요. 90%, 소련이 수풍댐을 폭파했다면서 남한 전력 90%가 한순간에 증발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환자들, 공장에서 돌아가던 기계들, 가정에서 켜져 있던 전등들 모두 한꺼번에 멈췄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48년 5월 서울 거리 사진이었는데요.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거리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나라는 현대국가가 아니라면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으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마비되며 통신이 두절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소련의 계산은 명확했다면서 석 달 안에 남한 정부가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6개월 안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1년 안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련 정책위원이었다면 어떻게 예측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석 달 안에 무너질 거라고 보고했을 것 같다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합리적 판단이라면서 본인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력이 끊긴 다음 날부터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면서 남아있는 소형 화력 발전소들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용량이 작았습니다. 전체 수요의 10%밖에 충당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순환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병원에 2시간, 공장에 3시간, 가정에 1시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력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는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촛불을 켰으며 공장은 작업을 멈췄고 병원은 응급환자만 받았다면서 불평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폭동도 대규모 시위도 정부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기 없이 석 달을 버텼다니.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소련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했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기 없는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비교해 주셨어요. 베네수엘라는 전력 부족 사태 때 대규모 약탈이 일어났으며 아르헨티나는 정전이 반복되자 정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력 배급제를 시행했지만 사회 혼란이 극심했다면서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셨어요. 전력이 끊기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1948년 7월, 불과 2달 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체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면서 작은 규모였지만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하셨어요. 1949년까지 전력 자급률이 30%까지 올라갔으며 1950년에는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련은 석 달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은 2년 안에 전력 독립 기반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어요. 석 달 대 2년,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적으셨어요. 소련 예상, 석 달 붕괴. 한국 실제, 2년 독립.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대응 방식 때문이라면서요. 아까 보여드린 서울 지하철이 왜 83m 깊이로 팠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셨어요. 1948년 그날 밤 이후 한국은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력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지하 깊숙이 도시를 만들었으며 핵무기가 터져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산 아파트 그라드도 마찬가지라면서 1990년대 신도시 건설은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1948년 그날 밤 서울이 너무 쉽게 무너질 뻔했던 기억 때문에 만들어진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전쟁 직후라는 특수성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해방 3년 차였고 전쟁의 기억이 생생한 시점이었으니 국민들의 결속력이 강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특수 사례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띄우셨어요. 두 번째 압박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견제 전략을 실행했다면서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기술 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1980년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기록이었는데요. 일본 기업에는 즉시 공급, 미국 기업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소요, 한국 기업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지연.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차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1989년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다면서
한국을 영구적인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완제품은 수입하되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으며 부품과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조립만 한국에서 하게 만들려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1983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 기사였습니다. 1983년 삼성 회장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면서 당시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무모한 도전, 10년 내 실패 예상, 기술 격차 극복 불가능,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상은 합리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며 핵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니까요. 장비를 늦게 받으면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면서 일본 장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요. 일본 엔지니어를 고액으로 영입했으며 미국 유학생들을 불러들였고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 D램 세계 1위 달성 기사였어요. 1992년 삼성전자가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면서 불과 9년 만에 1위였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예상한 10년 내 실패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 그래프였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면서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교수님이 칠판에 도표를 그리셨습니다. 일본 전략, 기술 지연, 한국 종속 유지. 실제 결과, 기술 지연, 한국 추월. 이것이 압박의 역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멈출 거라고 믿었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으며 지연된 시간이 한국에게는 독자 기술을 개발할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1948년 전력 차단에 이어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기술 봉쇄까지 두 번 모두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고 연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한 기간이라면서 이건 단발성 압박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스크린에 새 자료가 떴습니다. 1980년대 중반 반도체 장비 공급 현황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숫자들이 보였어요. 일본 기업 신청 후 즉시 공급, 미국 기업 신청 후 2개월에서 3개월 소요. 한국 기업 신청 후 6개월에서 12개월 지연. 같은 장비인데 한국 기업에만 1년 가까이 늦게 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순서 문제가 아니라면서 의도적인 차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일본의 계산은 이랬다면서 핵심 장비를 늦게 주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일본 의존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89년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였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상도 있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독자 기술 개발을 시도하더라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 난이도 때문에 3년 내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합리적인 예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1983년 삼성 회장 이병철은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비가 늦게 온다면 우리가 만들면 되며 기술을 안 준다면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고요. 이게 한국의 선택이었다면서 경영학적으로 보면 고위험 결정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새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이었는데요. 엔지니어들이 일본산 장비를 분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설계도도 없고 매뉴얼도 없으며 오직 실물만 보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 했다면서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었고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했다고 설명하셨어요. 1986년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다면서 불량률이 70%였다고 하셨습니다. 상용화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87년 불량률 50%, 1988년 30%, 1989년 15%, 1990년 5%, 5년 동안 멈추지 않고 개선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예상한 3년 포기 시점은 이미 지났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92년 2월 삼성전자 디램 세계 1위 달성 기념사진이었어요. 디램이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메모리 반도체라면서 컴퓨터가 작업할 때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며 컴퓨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했어요. 당시 디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었다는 겁니다. 1992년 2월 삼성전자가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요. 불과 9년 만에 1위였다고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라면서 1993년부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일본 기업들이 무너졌느냐고 물으셨어요.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에 안주했다면서 한국을 견제하느라 혁신을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며 압박이 혁신의 연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도표를 그리셨어요. 일본의 전략, 기술 지연, 한국 종속 유지, 시장 지배 계속, 실제 결과, 기술 지연, 한국 독자 개발, 일본 추월. 이게 바로 압박의 역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머물 거라고 믿었지만 합리적 기업이라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발을 계속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비합리적이었느냐고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거라면서 막대한 투자, 불확실한 결과, 높은 실패 위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면서 일본에 영구히 종속되느냐 아니면 독자 기술로 자립하느냐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200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 기업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셨어요. 수도권 방어용 위성 도시가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면서 당시 정부는 부인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하셨어요. 스크린에 파주와 일산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파주 운정 지구에서 시작해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배치를 보면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면서 군사적으로는 아파트 그라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어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게 대단하냐고 설명해 주셨어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차가 파주와 일산을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다면서 평탄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전차 기동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신도시 건설 이후 이 루트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30km에 걸쳐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으며 평균 높이가 20층이고 간격은 50m라고 설명하셨어요. 전차가 기동하려면 넓은 시야와 평탄한 지형이 필수인데 이 아파트 숲은 그 모든 걸 차단한다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골조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치라고 하셨어요. 도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서로의 사각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교차 배치되어 있다면서 북한군 전차가 이 아파트 계곡으로 진입하는 순간 전후 좌우 그리고 위쪽에서 쏟아지는 화망에 갇힌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빈 아파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벙커이자 함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1980년대 반도체 전쟁과 1990년대 신도시 건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한국을 기술로 막으려 했을 때 한국은 독자 개발로 돌파했으며 1990년대 도시를 건설할 때는 전쟁을 전제로 설계했다면서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하셨어요. 막히면 돌파하고 위협받으면 요새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차 방어선이라면서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무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 압박자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미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앞줄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한국 동맹 아니냐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면서 그래서 더 복잡한 사례라고 하셨어요. 1987년 미국 주도로 MTCR이 만들어졌다면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국제 협약이며 표면적으로는 핵 확산 방지가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 적용을 보면 다르다면서 1980년대 우주기술 이전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허용, 독일 허용, 프랑스 허용, 한국 전면 거부 같은 동맹국인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독자 우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별 위성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하셨어요. 미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1992년, 1995년, 1998년, 2001년 4번 요청했으며 4번 모두 거부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어땠느냐고 물으셨어요. 일본 H 로켓 개발에 미국이 전폭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독일도 아리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왜 한국만 안 됐느냐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명확했다면서 한국이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갖추면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확보하게 되고 그건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다고 하셨어요. 합리적 판단이었냐고 학생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을 것 같다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 거라면서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압박이었다고 하셨어요. 기술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면서 손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아니라면서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시작했다면서 1990년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 연구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연구실에서 시작했다면서 설계도도 없고 기술 자문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은퇴한 과학자들을 영입했으며 실패를 반복하며 하나하나 배워갔다고 했어요. 실패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1993년 첫 시험 로켓 발사 12초 만에 폭발. 1995년 두 번째 시도, 고도 8km에서 추락. 1998년 세 번째 시도, 궤도 진입 실패. 10년 넘게 실패를 반복했다면서 미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포기하겠지라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발사 성공 장면이었어요. 20년 만에 성공했다면서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누리호가 완전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계 7번째 독자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20년이라면서 한 세대가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서울 지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스크린을 바꾸셨어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떴습니다. 총 연장 약 1300km라면서 이게 얼마나 긴지 비교해 주셨어요. 프랑스 전체 고속철도망이 약 2000km이며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의 전체 철도망과 비슷한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깊이를 보여주셨어요. 김포공항역 지하 83m, 여의나루역 지하 47m, 아파트로 치면 20층에서 30층 높이를 땅속으로 판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깊이면 재래식 폭격은 물론이고 전술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해도 생존 가능하다면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핵방공호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파리 지하철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파리 메트로 평균 깊이는 15m 정도이며 런던 언더그라운드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평균 깊이가 40m가 넘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적으셨어요. 하늘을 막히자 땅을 팠다.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과 지하철 건설이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서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위로 못 가면 아래로 간다는 사고방식이며 막히면 돌파하고 차단당하면 대안을 만드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줄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오츠쿠마라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도쿄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츠쿠마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다면서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실패 사례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츠쿠마가 계속했습니다. 본인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한국도 여러 번 실패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이라면서 한국도 당연히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맞으며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555억 달러.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으며 총 220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 3년 만이었어요. 교수님이 오츠쿠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실패했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면 실패를 극복했냐고요. 오츠쿠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겠다면서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위기 이후 10년 넘게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은 3년 만에 빠져나왔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했다면서 이게 한국이 다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오츠쿠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술 도용 논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면서 일본 기술을 베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교수님이 오랫동안 오츠쿠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오츠쿠마 씨,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1980년대 일본이 한국에 장비 공급을 6개월에서 12개월 지연시킨 기록 말입니다. 그게 기술 이전입니까? 아니면 기술 차단입니까? 오츠쿠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1989년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에 한국 견제의 필요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게 협력입니까? 아니면 봉쇄입니까? 오츠쿠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띄우셨어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기록이었습니다. 총 45억 달러 투자, 1000여 명의 엔지니어 고용, 5,000번 이상의 실패 기록. 이게 도용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면 독자 개발입니까? 오츠쿠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츠쿠마 씨, 본인도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서 30년간 본인은 객관적 데이터만 믿어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일본은 한국을 막으려 했으며 한국은 그걸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네 번째 압박이라면서요. 2000년대 미국의 전투기 기술 차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면서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저피탐 장비, 통합항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AESA 레이더가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능동형 전자주사 방식 레이더라면서 전투기가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핵심 장비며 이게 없으면 현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교란하는 장비이며 저피탐 장비는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는 기술이고 통합항전은 전투기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두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4가지 없이는 현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면서 미국이 이 기술들을 전면 거부했다고 하셨어요. 2010년 국제방산학회의 결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핵심 기술 부재로 불가능, 최소 20년 이상 소요 예상, 실질적으로 개발 불가. 이게 세계의 판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미국이 안 준다면 직접 만든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실패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 첫 시제품, 탐지 거리 부족. 2018년 두 번째 시제품, 추적 정확도 미달. 2019년 세 번째 시제품, 간섭 문제 발생. 계속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2021년 4월, KF-21 시제기 롤아웃.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 미국이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면서 2023년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보지 않았으며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자료를 띄우셨어요. 한강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리생강은 폭이 200m 정도라면서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했어요. 런던 템즈강도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서울 한강은 평균 폭이 1km라고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강이 아니라 해협이라면서 교량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폭 1km 강을 건너는 건 일반적인 도하 작전이 아니라 사실상 상륙 작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올림픽대로를 따라 축조된 높은 제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이며 강변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강을 건너려는 적을 향해 화망을 퍼붓는 해안 포진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남이 197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만약 강북이 함락되더라도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를 방패 삼아 강남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적기 시작하셨어요. 1948년 소련 전력 차단, 1960년대부터 90년대 일본 기술 봉쇄, 1980년대부터 2020년대 미국 우주 차단, 2000년대부터 2020년대 미국 전투기 차단. 그리고 옆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서울이라는 요새.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4번의 압박, 4번의 성공이라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도시에 새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 그라드, 지하도시, 한강해자.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패턴이라는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옆자리를 보니 오츠쿠마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겠다면서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미국 제재를 받았으며 석 달 만에 국가 경제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란은 서방의 기술 봉쇄가 시작되면서 주요 산업시설들이 하나둘 가동을 멈췄고 결국 국가 전체가 고립의 늪에 빠졌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압박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멈춰섰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국가 문제만이 아니라면서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집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며 땅이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면서요.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산업이 무너지며 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면서 멈추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란도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칠판에 도표를 그리셨어요. 일반적 패턴, 압박 발생, 정부 협상 시도, 타협안 모색, 결국 의존 심화.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전략이 바뀐다면서 기술 투자는 중단되고 독자 개발은 포기된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패턴을 적으셨어요. 압박 발생, 즉시 독자 개발 착수, 정부와 민간 기업 총동원, 실패를 감수하고 장기 투자 지속, 정권이 바뀌어도 전략 유지.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속도라면서 한국은 회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어요. 압박이 오면 즉시 움직였다는 겁니다. 1948년 전력이 끊긴 다음 날부터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1983년 일본 장비 지연이 확인되자 바로 독자 개발을 선언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속이라고 하셨어요. 정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기업, 연구소, 국민이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948년 순환전력 배급 때 폭동이 없었으며 1980년대 반도체 개발 때 엔지니어들이 밤을 샜다고 했어요. 개인의 희생을 국가 생존을 위해 감수했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애국심 때문 아니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많은 나라에 애국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집단 행동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억이라면서 한국 사람들은 생존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전쟁, 분단, 가난, 이 기억이 압박을 받을 때 단결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압박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압박을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각심,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생각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대적 고난을 맞았을 때도 의연하게 대처했으며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면서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세대,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을 교육시킨 부모들,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 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일했다면서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새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해외 원조 기록이었어요. 195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10년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면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하고 인프라를 건설해주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함께 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오츠쿠마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압박이 한국에게는 기회였느냐고요? 교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고통이었다면서요. 1948년 전기가 끊긴 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켠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이었다고 하셨어요. 1980년대 실패를 반복한 엔지니어들의 밤샘 작업은 고통이었으며 20년 동안 로켓 발사 실패를 지켜본 과학자들의 심정도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통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으며 고통 속에서도 방법을 찾았고 고통이 끝난 후에는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적으셨어요.
압박은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은 선택의 순간이다. 회피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한국은 항상 돌파를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패턴이 되었으며 패턴이 반복되면서 문화가 되었고 문화가 뿌리내리면서 국가의 DNA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통을 동력으로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30년간 본인은 압박 붕괴 이론을 연구했다면서 강대국의 압박은 약소국을 무너뜨린다는 이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론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맞다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압박을 받고 무너진 나라들이 훨씬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6번의 압박, 6번의 생존이라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조적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의 30년 이론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의실 안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30년간 본인은 압박 붕괴 이론을 연구했다면서 강대국의 압박은 약소국을 무너뜨린다는 이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론은 여전히 대부분 맞다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아르헨티나 압박을 받고 무너진 나라들이 훨씬 많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예외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라면서 본인이 말을 바꾸셨어요. 예외가 아니라 다른 공식일 수도 있다고요.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적기 시작하셨어요. 1948년 소련 전력 차단, 남한 전력 90% 증발, 결과 2년 만에 독립. 1960년대부터 90년대, 일본 기술 봉쇄, 반도체 장비 6개월에서 12개월 지연, 결과 9년 만에 세계 1위. 1980년대부터 2020년대 미국 우주 차단, 기술 이전 4번 거부, 결과 20년 만에 독자 발사체. 2000년대부터 2020년대 미국 전투기 차단, 핵심 기술 4가지 거부, 결과 KF-21 독자 개발.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2개를 더 적으셨습니다. 2016년 중국 사드 보복, 사드가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 무기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걸 배치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화를 냈느냐고 물으셨어요. 사드 레이더가 중국 영토 안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즉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중국인 관광 전면 금지, 한류 콘텐츠 방송 차단, 롯데 매장 강제 폐쇄,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었다면서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유통기업들이 손실을 입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흔들렸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한국이 3달 안에 사드 배치를 철회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배치를 완료했으며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관광산업은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틀었고 유통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개척했으며 엔터테인먼트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2020년대 들어 한류는 오히려 더 확산되었다면서 중국 시장 없이도 성장했다고 하셨어요.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결과 시장 다변화 성공.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2019년 일본 소재 규제. 소재가 뭔지 설명해 주셨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라면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필요하듯이 반도체를 만들 때도 특정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었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설명하셨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이 3가지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전격 규제했다면서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명확했다고 했어요. 한국 반도체 생산이 3달 안에 중단될 것이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일본에 굴복할 것이고 결국 한국이 정치적 양보를 할 거라는 예상이었다는 겁니다. 합리적 계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빵집에서 밀가루를 못 구하면 빵을 못 만드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서 즉시 국산화에 착수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정부와 기업이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연구소들이 총동원되었고 밤낮 없이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00일 만에 첫 번째 국산 소재가 나왔다면서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200일 만에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300일 만에 세 번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년 만에 세 가지 모두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결과 1년 만에 소재 독립. 교수님이 분필을 놓으셨어요.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6번의 압박이라고 하셨어요. 6번의 생존이라면서요. 1948년부터 2019년까지 71년 동안 4개 강대국으로부터 6번의 체계적 압박, 그리고 6번 모두 살아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면서 본인이 말을 바꾸셨어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진화했다고요. 전력 독립, 반도체 1위, 우주 발사체, 전투기 개발, 시장 다변화, 소재 독립.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패턴이라는 겁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거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이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강의실 안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틀렸다면서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수십 개 국가를 분석했으며 수백 편의 논문을 썼고 단 한 번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면서 6번의 압박, 6번의 진화라고 하셨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다른 공식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도표를 그리셨어요. 일반 공식 압박, 협상, 타협, 의존, 붕괴. 한국 공식 압박, 즉각 대응, 독자 개발, 장기 투자, 진화, 화살표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본인은 30년간 첫 번째 공식만 연구했다면서 두 번째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면서 본인이 또 말을 바꾸셨어요.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인정하면 30년 연구가 흔들리니까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 가장 강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른 공식 옆자리를 보니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충격받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오츠쿠마도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면서 한국은 압박이 붕괴가 아니라 진화를 만드는 다른 방정식을 증명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서울이 요새로 설계되었는지, 왜 지하철이 83m 깊이인지, 왜 아파트가 30km 방어선인지, 왜 한강이 해협급 폭인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1948년 그날 밤부터 시작된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압박받으면 더 강해지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냥 학점 채우려고 왔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30년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금 여기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론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압박은 보통 붕괴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여전히 사실이라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제재 석 달 만에 경제가 멈췄으며 이란은 서방 기술 봉쇄로 산업시설이 하나둘 가동을 중단했고 쿠바는 60년 넘게 고립됐으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압박이 진화를 만든다면서 한국이 그 조건을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새 공식이 떴어요. 일반 공식, 압박, 붕괴. 한국 공식, 압박, 위기인식, 즉각행동, 독자 개발, 구조전환, 진화. 화살표가 6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 단계마다 구체적 사례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건이 3가지 있다면서
첫 번째는 위기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을 다시 보라면서 평시에는 화려한 대도시지만 전시가 되면 즉시 요새로 변하는 이중 구조라고 설명하셨어요. 파주와 일산의 아파트는 주거 단지이면서 동시에 30km 콘크리트 방어선이며 지하철은 교통망이면서 동시에 1300km 핵방공호이고 한강은 휴식처이면서 동시에 폭 1km 해협급 해자라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고 하셨습니다. 1948년 그날 밤 이후 한국은 결심했다면서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했으며 도시를 건설할 때도 전쟁을 가정했고 지하철을 팔 때도 방공호를 염두에 뒀으며 강을 개발할 때도 방어선을 생각했다고 설명하셨어요.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없는 나라라면서 언제든 전환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존 기억을 공유한 집단이라고 하셨어요. 1948년부터 시작된 기억이라면서 전력이 끊긴 밤, 전쟁의 폐허, 굶주림 분단, 이 모든 기억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으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쟁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이겨낸 경험을 말하며 선생이 학생에게 독립의 소중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압박을 받을 때 단결의 동력이 되었다면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압박을 변화 신호로 인식하는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압박을 위협으로만 보지만 한국은 압박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면서 1948년 전력 차단은 독자 전력 체계 구축의 시작이었으며 1980년대 반도체 봉쇄는 세계 1위 도약의 계기였고 2000년대 우주기술 차단은 누리호 개발의 동기가 되었으며 2019년 소재 규제는 1년 만에 국산화를 완성하는 폭발력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압박이 올 때마다 한국은 질문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까라고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30년간 지정학 리스크를 연구했다면서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되는지,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 봉쇄를 당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시장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고립되는지를 분석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다면서 지정학 리스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라면서 마라톤 코스보다 짧은 거리이며 상식적으로 보면 재앙에 가까운 배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위에 1000만 인구 도시를 세웠으며 세계 경제 12위 국가를 만들었고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의지의 문제였다면서요. 천연자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으며 희토류도 없다면서 그래서 다들 한국은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었다면서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을 개발했으며 인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자원 부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략의 차이였다면서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쪽에 중국, 동쪽에 일본, 서쪽 넘어 러시아,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다들 한국은 영원히 눈치 보며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4개 강대국 모두와 싸우면서도 살아남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인정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강대국 압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성장의 연료였다면서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본인은 부럽다고 하셨어요. 30년간 이론을 쌓았지만 한국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렸다면서 압박받으면 무너진다는 공식, 자원 없으면 가난하다는 법칙, 작은 나라는 강대국을 못 이긴다는 원칙, 모두 한국 앞에서 무효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부럽다고 또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이런 공식이 작동한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부럽다면서요. 미국은 결국 한국 앞에서 인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기술을 20년간 막았지만 결국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며 전투기 기술을 차단했지만 결국 한국이 KF-21을 만들어냈고 2023년 록히드 마틴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면서 이건 굴복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30년간 반도체를 막았지만 결국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소재를 규제했지만 1년 만에 국산화가 완료되었고 지금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다시 수출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이것도 패배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라고 하셨어요.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경제 보복을 가했지만 한국은 배치를 완료했으며 관광을 금지했지만 한국은 다른 시장을 열었고 한류를 차단했지만 한류는 오히려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면서 중국도 결국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크게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한국은 센 놈한테 더 센 나라다.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찬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석이고 결론이라면서 30년간 데이터를 봤으며 수십 개 국가를 비교했고 6번의 압박 사례를 추적했으며 모든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나라라면서 소련이 전력을 끊었을 때 더 깊이 땅을 팠으며 일본이 기술을 막았을 때 더 치열하게 개발했고 미국이 우주를 차단했을 때 더 오래 버텼으며 중국이 시장을 닫았을 때 더 넓게 확장했다는 겁니다. 압박이 강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진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한국인이 아니라면서 미국인이며 하버드 교수이고 3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한 학자라고 하셨어요. 그런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면서 한국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운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라면서 생각이 다르고 대응이 다르며 결과가 다르다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를 연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면서 30년 이론이 무너졌지만 그 대신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츠쿠마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적은 내용들을 다시 봤어요. 마라톤 42km, 서울 휴전선 40km, 아파트 그라드 30km, 지하철 1300km, 깊이 83m, 한강폭 1km, 6번의 압박, 6번의 진화,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다. 한국이 내 세계관을 바꿔버렸을 뿐이다. 지정학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았다. 의지가 중요했다. 자원 부족은 문제가 아니었다. 전략이 문제였다. 강대국 압박은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연료였다. 한국은 센 놈한테 더 센 나라다. 펜을 놓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냥 학점 채우려고 왔던 학생이 이제는 세계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했으며 압박과 진화의 관계를 배웠고 무엇보다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하나의 강의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교수, 큰 강의실, 어려운 국제정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다 보니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특정 나라를 자랑하려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이야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보통은 무너진다고 배워왔고 실제로 그렇게 된 나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죠. 그래서 그 공식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그 당연함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모든 경우가 그럴까? 조건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야 할까 하고 말이죠. 특별한 영웅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한순간의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선택이 있었고 구조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반복됐을 뿐이었죠.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건 성공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고 담담했다는 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이 막혔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계속된 실패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다릴지, 돌아설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정답은 이 사연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이죠. 압박이 반드시 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조건이 불리해도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정해진 결론보다는 듣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과연 그 공식은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